내년 봄이 핵심이 될 겁니다. 내년 봄. 예, 그때 이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한번 또 크게 한번 붙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 한 방을 위한 그런 용도로 좀 북한군을 아껴두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러한 험악하지만 네. 그러나 뭔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과연 북한군 파병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별로 전쟁터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끝이 보인다고 했을 때에는 뭐 여러 가지 비용이나 어떤 신세지게 되니까 약속만 하게 되고 어쨌든 빚만 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푸틴은 과연 북한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은 아주 적은 숫자들만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올 겨울은 아마 지금 러시아군에 속해 있는 북한군들이 본격적인 활약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사실. 저는 사실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얘기를 했지만, 아마 올 겨울에는 서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 이런 거 파괴하는데 지금 목표를 두고 있고,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탄약고, 지휘시설 뭐 이런 데 때리는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전선은 아마 이제 이 진흙탕이 되고 하면서 정체가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 내년 봄이 핵심이 될 겁니다. 내년 봄. 예, 그때 이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한번 또 크게 한번 붙을 것 같거든요. 그때 아마 이제 북한군이 활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위해서 지금 좀 아껴두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이나 북한군이나 여러 이제 언어의 차이, 그다음에 전술적인 차이, 이런 점들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병력을 투입하면서 일종의 이제 시험지 성격으로 하는 것 같고, 본격적인 투입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말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건 그때가 되지 않을까 좀 싶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북한군이 만약에 정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동원이 되면 우크라이나 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물론 그게 과거 이제 6.25 전쟁 때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죠. 당시 이제 중공군이 그렇죠. 했던 방식으로. 지금도 사실은 보면은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를 보면 러시아군이 많은 병력과 장비, 뭐 전차 장갑차도 잃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밀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5,000명 병력 가운데 지금은 뭐 몇백 명 그 수준만 투입을 하고 있지만 10,000명 넘는 병력을 일거에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방을 위한 그런 용도로 좀 북한군을 아껴두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북한군의 용도 뭐 좀 폄하해서 그냥 총알바지에 불과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말은 뭐 특수전단이라고 하는데 예.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특공대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아까 지금 이제 몇몇 북한군이 투입된 그런 전투 정황들이 사실 영상으로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한반도와 우크라이나는 이 전투 환경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대부분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 보병들이 숨거나 할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공격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기계화 부대, 전차 장갑차를 혼합해서 돌격해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건 뭐 전 세계 특수부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특수부대들은 전차 장갑차를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 부대의 전투 방법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계화 부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장갑차의 보병들이 타고 내리면서 하는 전투를 이게 좀 군사 전문 용어로 하면 승하차 전투라고 하는데, 승하차. 예.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승하차 전투를 전 세계 특수부대들이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의 특수작전군도 보면 대부분 그런 훈련을 안 하는 상황에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몇몇 전투를 보면 러시아군이 이제 장갑차를 몰고 가고 그 안에 북한군이 타고 있는데 내렸을 때 이 장갑차들이 갖고 있는 기관총이나 기관포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보병들이 이제 돌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엇박자가 나는 상황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병력을 내려놓고 도망가기 급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더 피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전술적인 문제가 우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드론과 관련된 문제.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론에 있어서 사실 러시아도 지금 드론으로 많은 전투를 수행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뭐 많은 양의 드론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드론에 의한 피해도 지금 굉장히 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게 사실 북한의 특수전 병력이 좀 과대평가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이고 자칫 과거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봤던 그런 인해 전술의 하나로 사용이 되지 앞부분에서 않을까. 그냥 이거 소위 그냥 총알바지. 예, 총알바지로 좀 사용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결과,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 인적 인명살상, 인명의 어떤 피해가 났을 때 그것이 우리 북한 내부에 그 네.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될까? 그로 인한 내부 분열, 균열 뭐 이런 건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투입되는 북한군들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 좋을 겁니다. 실제로 탈북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1인당 한 2,000불씩 계산해 보면 15,000명이면 한 400억, 400 뭐 몇십억 되는데 이 병사가 죽게 되면 러시아 측에서 위로금 성격으로 돈을 더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전사한 사람들한테 한 뭐 그게 몇천 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위로금 성격으로 북한 그 가족들에게 한 1,000불만 줘도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참전했던 북한군인들이 만약에 그 중에는 뭐 포로 잡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등장하게 되면 그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대북 전단이라든가 아니면 대북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체제 동요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전사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특히 위로금 성격으로 아마 일부는 주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달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보면은 뭐 12,000명에서 10만 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근데 10만 명까지 보내면 북한군의 전반적인 전투 수행 능력이 정말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북한군이 우리 군보다 병력이 많지만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병력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특수작전군에서 빼간 거거든요. 그나마 좀 전투력이 있는 그런 거 봤을 때는 10만 명까지 보낸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계산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미니멈 1만 5천에서 그러니까 교대를 하더라도 한 2만 명, 맥시멈 2만 선까지 보거든요. 네. 그 이상 보내면 북한도 군의 전투력이나 그 다음에 체제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만 명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들 보니까 자폭형 무인기를 대량 생산 주문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배우게 될 드론 전략 이것의 하나 일환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군도 김정은 체제 들어서 군 현대화의 방향을 좀 많이 바꾸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그때 이제 남북 대화했을 때 서울 불바다 이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군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번에 이제 러시아에도 제공을 했지만 뭐 170mm 자주포, 뭐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보냈거든요. 대략 합치면 한 70여 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하기 위해서 뭐 80년대 말부터 그런 장사정포를 많이 전방에 배치를 했는데 사실 이런 무기 체계류들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한 30년, 40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군 무기 체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다 수명을 초과한 게 많고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요. 뭐 그렇죠. 뒤에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군에 있을 때 그다음에 뭐 군 취재 가서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거의 뭐 K9 자주포, K2 전차 보면 가동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가동률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는 비율, 아, 그 이제 실전에 투입시킬 수 있는 비율이 100대라 치면은 한 90대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정비하고 있는 거 한 10%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북한은 사실 뭐 그걸 알아볼 방법은 없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정비나 유지 보수할 때 보면은 자동차도 보시면 뭐 엔진 오일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런 오일류가 그렇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런 오일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수명이 빨리 줄어들죠. 그리고 대부분 무기 체계들을 보관을 갱도 이런 데다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습기가 많은 데서 보관하기 시작하면은 탄약 같은 경우에는 불발률이 높아지고 또 한 가지로는 장비도 녹이 금방 슬거든요. 그만큼 수명을 깎아먹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 무기가 과연 북한에 몇 개나 될지.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연평도 포교 사건인데 잘 보시면 북한이 수백 발의 방사포탄을 쐈지만 제대로 맞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 들어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게 뭐 정밀 유도 무기, 그 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 이런 거, 그 다음에 미사일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의 뭐 KN-23 이런 미사일들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목표물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보면 자기네들이 못 만드니까 무슨 그 자동차 부품을 띄워다가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간 유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 밀리터리 스펙의 반도체들을 써야 되는데 이걸 만들거나 구입을 못 하니까 상용 반도체 이런 걸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은 그렇게 방향을 바꾸려고는 하지만 과연 북한 내에 그 생산이 받쳐줄 수 있을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워낙 뭐 IT 강국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IT 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과연 북한이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비유하자면 수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을 10발 만드는데 정상 작동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한두 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게 이번에 뭐 한 40~50%가 불발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용어로 하면 수율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를 사실 북한은 안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북한의 무기는 일단 좀 수준 이하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저 뛰어난 부분도 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어서. 김정은이 가서 이렇게 실제로 막 시험하는 무기들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주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씩 만든 거거든요. 아, 시제이기 때문에 시험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시험 제작 단계가 있고 양산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시험 제작된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잘 만들었겠죠. 다만 이제 양산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한 명중률이나 기능을 갖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뭐 일단 북한 그 내부의 무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잘못 만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양산의 단계에 갔을 때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게 좀 미지수라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무기가 북한에 비해서 뛰어나다 하더라도 비대칭 무기, 핵이 없는 이상 그렇죠. 뭐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고 있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북한이 핵을 쓰게 됐을 경우에 물론 우리의 피해가 크겠지만 그런 북한도 사실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해부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러시아가 사실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별 효과를 내질 못했어요. 쓰지를 못하니까 협박만은 계속하고. 그렇죠. 그리고 썼다가는 오히려 이게 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겁은 주고 있지만 실제 핵미사일 버튼에 손을 못 대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느껴지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전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에 걸맞는 적절한 재래식 전력, 첨단 전력 갖추지 않으면 저렇게 해서 러시아 꼴이 날 수도 있다라는 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폭 드론도 뭐 양산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 딜레마가 북한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건 그 북한이 이 이게 진짜 ICBM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예. 미국 본토를 협박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그 코너에 몰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막아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더 기술들을 받아오면서 완벽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북 대화를 아예 안 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핵과 관련이 됐든 아니면 세계 정세와 관련됐든 한 번 더 이벤트를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과 관련된 여러 개발 시도들을 좀 이제 이 국제적인 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급 이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좀 누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도 일단 2017년, 18년과는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응하기는 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이거를 북한도 풀어야 할지는 사실 지금 좀 북한도 애매한 입장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다만 미북 간의 고위급 대화는 할 것 같다. 특히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선거 기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게 결과를 맺든 안 맺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켰다라고 할 수도 있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내가 북미 정상회담을 또 했어. 인민들 보세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은 상호 절충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뭐 이게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바이든 행정부가 됐든 트럼프 행정부가 됐든 아니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핵우산 공약을 지금 내실화 하고 있지 않냐. 물론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확실히 더 이 핵우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세밀화돼 가고 있고 또 현실화돼 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을 쓰면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질 거는 뭐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미국이 향후에 우리나라에게 강조를 하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안해진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제 독자 핵 개발 얘기가 또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게 되면 그런 딜레마가 아마 국내에서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해석은 분석은 여러 갈래긴 하더라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북핵을 없애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냥 인정하고 더 이상 개발을 안 하도록 하는 네. 뭐 그러니까 ICBM을 못 개발 못하게 미국에 못 가게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레드 라인을 만드는 거죠. 양측이. 근데 어쨌건 우리로서는 그거조차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막말로 북한이 미국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협박을 하게 되면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해구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핵을 개발하자 하는 건데 트럼프 때는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트럼프 일기 맞아요. 때 예, 그때 다 풀어졌었죠. 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출범을 해봐야 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지금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중국을 누르는데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네, 북한은 어떤 롤을 할 거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주한미군의 성격도 그래서 바뀔 수 있다라고 많이 전망들을 하시는 게 북한과 관련된 재래식 전략과 관련된 대응은 한국 정부가 해라. 대신 우리는 너희한테 해구산을 제공해 줄게. 그리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꿔달라. 바꾼다는 건 어떤? 오히려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아, 군사적인 그냥 전략의 목표가 수정이 됐을 그렇죠. 때는 이제 타겟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이 막는 게 주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거나 막는 게 주가 되면 이게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2기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유연성 있게 이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렇게 뭐 물어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폭풍전야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렇죠. 트럼프가 워낙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1기 때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1기 참모진들 가운데 보면 그 미국의 그런 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존 볼튼이라든가 존 볼튼이 대표적인 이제 네오콘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방부 장관도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트럼프의 그런 돌발 행동을 많이 억제를 해왔거든요. 근데 2기는 좀 불안한 게 뭐냐면 2기 참모진들 지금 구성하는 거 보면 100% 트럼프에 빠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성파들인데 다. 강성파들이고 또 뭐 하냐면 또 트럼피즘이 굉장히 강하고 트럼프의 그런 돌발 행동을 이론화시키고 있어요, 다. 네. 개념화시키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1기 때보다 예측 불허의 상황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 거의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공화당 쪽이. 그러니까 1기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파워풀하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딜레마는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딜레마기도 하고 뭐 중국의 나토 딜레마기도 하고 탈퇴해버릴까봐. 네,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런 딜레마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월 말에 이제 그래야 취임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를 봐야 방향성이 잡힐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좀 이 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정말 우리가 폭풍전야의 한가운데 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요즘 그 금융권도 보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예. 트럼프에 대한 분석, 애널리스트들을 해가지고 전부 지금 보고하고 발표하고 왜냐면 이제 트럼프 시대에 뭘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과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느라 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침울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지금 사실 마땅히 지금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폭풍전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중국 베이징 갔다 왔는데 중국 정부도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네. 당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외교부 대변인도 그때 이제 당일날 이제 거의 확실시되던 날도 거기 이제 뭐 나가 있는 우리 그 한국의 특파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였는데도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지침을 못 받은 거죠. 당선과 대비한 어떤 지침을 못 받은 거죠. 지금 사실 중국도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멘붕이고. 하긴 그 바이든 때는 그 시진핑이 전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네. 지금은 즉각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멘붕에 빠진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멘붕이고 지금 그렇죠. 일본도 멘탈이 지금 붕괴된 상황이고. 자, 이게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이 그룹과 어떻게든 이 선을 닿으려는 노력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미국 국방부도 지금 당황해가지고 패닉에 빠졌다 그러더라고. 장관이 갑자기 44세인가요? 그 갑자기 그 네. 앵커 출신이 네.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 일기 때 국방부에는 전통적인 그 보수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하려고 그러면 태클 걸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2기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미 국방부도 대규모 개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CEO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향후에 미 행정부 운영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번 나중에 또 정책이 어느 정도 나오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또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시죠. 예.